중국 전기차들 앞으로 부도날 기업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5,100만 대 중에 2,000만 대는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중국산을 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한국산인 거죠.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 정부의 대금 지급 기간 단축으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전기차들 앞으로 부도날 기업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워낙 많아서 지금 한 130개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기껏 해봐야 현대, 기아 또 르노 해가지고 4개 이 정도잖아요. 중국은 지금 1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130개가 있는 겁니다. 2019년 무렵에는 거의 4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숫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2030년쯤 되면 3개 내지 4개만 남을 거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망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에 중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2024년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가 얼마냐? 5,100만 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400만 대거든요. 430만 대 요 정도인데 중국은 자동차 생산 캐파가 5천만 대가 넘어요. 5,100만 대. 그런데 그중에서 팔리는 대수가 얼마냐? 따져봤더니 내수가 2,600만 대예요. 그러면 5,100만 대 중에 2,600만 대가 팔리면 2,500만 대의 캐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출이 얼마냐면 600만 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한 2천만 대는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산 능력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의 그 내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 내수가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 좀 오래 쓰면 한 10년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미 내수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내수도 팔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인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았느냐? 팔리지도 않는 것들을 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세워놨느냐? 그건 보조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겠다. 그중에서 특히 전기차를 키워야겠다라고 정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은행들, 중국의 큰 대출들은 다 이 국영은행에서 나가잖아요. 그 국영은행들이 자동차 업체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을 한 겁니다. 보조금도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보조금 때문에 자동차를 팔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았던 거죠. 자동차 이 기업들이. 그런데 그게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 어마어마한 숫자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 대부분은 이제 전기차일 겁니다만은 그것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업계 또 전기차 업계의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BYD는 해외 판매가 70% 넘게 급증했음에도 오히려 전체 판매와 순이익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에 비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5,100만 대 1년에 그것인데 그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대수가 600만 대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600만 대조차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400만 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600만 대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생산 능력에 비하면 그 600만 대라고 하는 수출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는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중국 자동차 기업에. 그런데 그들의 생산 능력 전체에 비하면 그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별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중국에게는 수출이 늘어나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세계 자동차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기업 배제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규제가 중국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자동차를 이미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수요로 바뀌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과잉 생산 능력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에 힘을 더 많이 쏟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U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방어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관세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높이게 된 거예요. 개별적으로 높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 45% 정도까지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 따라서 관세들이 차이가 나는데 높은 거는 45%까지 그렇게 이제 관세가 매겨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진 거죠. EU라고 하는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팔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자동차를 팔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낮은 가격이에요. 가격을 덤핑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도록 EU가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한선을 매기게 한 거예요. 자동차마다 요 모델은 하한선이 얼마야 라고 해서 값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을 쳐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요,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품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기차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3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3년 정도 지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중고차 가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지나면 유럽산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 중고차 가치가 한 50%, 51% 요 정도 수준이래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5%뭐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된대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는 50%가 넘는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값이 3년이 되면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자동차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값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EU에서 어떤 제한을 걸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값을 못 낮추게 그렇게 하한선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소비자는 옛날 값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고차 값을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 그렇다면 옛날 값을 못 내겠어. 더 값을 떨어뜨려야만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값을 못 낮추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중국 자동차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팔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 차들이 팔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 리스를 통해서 리스 방식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그 리스로 팔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여 핵심 원자재 및 부품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가 안보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는 기본적으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배터리를 판매한, 여기서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 2차 전지를 말하는 건데,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터리를 판매한 그 판매자가 그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또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를 컨트롤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바로 전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운송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배터리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럽 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적대적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과거에는 서로 무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또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중국하고 이 서방 자유진영과는 거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면 어느 나라 배터리를 써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뭐냐? 그건 한국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중국산이 팔렸느냐?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산은 비싼 겁니다. 중국산은 싸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배터리는 배터리잖아요. 중국산은 주로 이제 LFP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 F라고 하는 건 철이에요. 철, 인산. 그래서 리튬, 철, 인산 배터리, 이게 중국산의 배터리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한국산은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콜, 크롬, 망간 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배터리를 한국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은 LFP이고, 근데 둘의 특징은 뭐냐면 LFP는 싼 대신에 생산 원가가 낮은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쓰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니켈, 크롬, 망간 배터리 이것은 비싼데 그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렸던 거예요.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들이 또 많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하고 중국산을 밀어내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한국산인 거죠. 삼원계 배터리인데 한국산은 비싸요. 그리고 또 이 삼원계 배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위험해요.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이 삼원계 배터리가 지금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 SDI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2027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전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배터리가 이제 액체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속에.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다 고체로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폭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비싸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좋고 조금 지나면 폭발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값이 비싼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국산이 있으면 비싼 걸 못 팔게 되는데 중국산을 밀어내게 되면 그다음에는 값이 비싸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들이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미 그래서 이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으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삼성 SDI 이런 데하고 이미 손을 잡고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는 한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을 이미 중국에다가 두고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는 중국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전기차 공장도 중국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테슬라도 한국산 반도체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이 서방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간의 갈등 이걸로 인해서 얻는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반도체도 그런 것이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 뭐 전기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게 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미중 갈등 또 중국과 서방 자유진영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정학적인 사건의 반사이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최근 엔화가 사실상 세계 최약체 통화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이 발표한 최근의 이제 연구 결과예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못해졌다.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터키 리라화는 또 어떤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어떠냐면요. 달러에 대한 환율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2006년에 그래도 리라화 가치가 괜찮았을 때 이때 1달러에 대한 리라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1달러당 1.48 리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 현재 얼마냐면 1달러당 46리라예요. 한때는 1.5였는데 이게 46까지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우리나라가 1달러당 원화로 하면 1,530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떻다는 말이냐면 2006년에 우리나라의 1달러당 원화 가치가 930원이었어요. 자, 이게 터키 리라화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9,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당 29,000원이 되면 그게 터키 리라화가 바뀐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라고요? 1달러당 1,530원이잖아요. 그런데 터키 리라화 같았으면 이게 얼마였느냐? 29,000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엔화 가치가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리라화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그런 통화 중에 하나였는데 엔화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엔화의 문제도 있지만 터키 리라화가 최근에 달라진 사정도 좀 있습니다. 이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상한 경제 이론을 갖기 때문이에요.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의 독재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터키의 물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건 돈값이 비싸서야.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자를 떨어뜨리면 돼.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지요. 자,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되잖아.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마구 풀어냅니다. 그러면 돈값이 싸질 거 아니야. 그럼 물가도 떨어지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마구 풀어서 돈값을 싸게 하면 그럼 물가가 떨어지나요? 반대잖아요. 물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높아지죠. 물건값은 비싸지죠. 형편없는 돈의 가치로 표시가 된 거니까. 그런데 에르도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돈을 마구 풀어내면 그러면 물건값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막 압력을 가한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나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튀르키예의 이 물건값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게 된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2023년에 들어서 터키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한 20년 해보더니 그걸 틀렸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50%까지 이렇게 높였죠. 그랬더니 터키 리라화의 환율도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리라화 가치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들어서.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엔화보다도 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킹스의 로빈 브룩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엔화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가치가 떨어졌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느냐? 일본은 터키만큼이나 돈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얼마였느냐? 네거티브였어요. 마이너스였다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한 3%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리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금리가 플러스라는 거는 남의 돈을 빌려다가 썼을 때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 남의 돈을 빌려왔을 때 오히려 대가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일본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서 우리한테 돈 빌려가면 그러면 내가 돈 더 얹어줄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대로 돈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돈 빌려줘 하고 시중은행들한테 계속 그렇게 정책을 펴왔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거의 공짜다. 마음대로 갖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일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일본은행이 엄청나게 사준 거예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거의 공짜로 그것도.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정부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국가부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국가부채가 GDP의 50%가 좀 넘어가죠. 이것도 많아졌다고 뭐 우리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가부채는 얼마냐? GDP의 250%가 돼요. 우리는 50%가 조금 넘어갔어요. 그래도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50%가 됐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망했을 거예요. 망해도 진작 망했을 겁니다. 국가부도 진작 나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버티고 있었느냐. 일본은 워낙에 그 국가부채만큼이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일본인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대출금들,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들, 투자해 놓은 돈들 이런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러스도 많다.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보면 플러스가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그래도 순채권 국가야. 그러니까 일본이 부도가 날 이유는 없어. 이렇게 투자자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안전한 나라이고 일본은 저렇게 국가 부채가 많아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전히 일본의 엔화라고 하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통용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호의 경제TV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거는 CDS라고 하는 게 뭡니까?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Credit Default라고 하는 거는 부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 큰일이잖아. 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보험을 들어놔야겠어. 라고 하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금융보험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그러려면 보험을 제공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그 CDS 프리미엄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만 달러를 대출해 줬다, 빌려줬다, 투자했다라고 할 때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를 20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러에 20달러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CDS 프리미엄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대부분 지금까지 20 미만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어땠었냐면 한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2008년 외환 위기 때, 금융 위기 이때는 한국은 뭐 900까지도 올라갔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일본은 20 미만이었어요. 대부분 기간 동안에. 그런데 요즘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이 22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27, 28 거의 30에 근접했어요. 그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일본께 한국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보기에 일본이 한국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CDS 프리미엄 30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죠.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면은 파키스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뭐 CDS 프리미엄이 700, 1000 이 정도까지예요. 근데 일본은 30이고 한국은 20 정도니까 뭐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도가 날 염려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신용도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돈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일본 엔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뭘 한 거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마구잡이로 사준 거고요. 그 결과가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50%까지도 높아져 있는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많은 물품들의 일본 엔화로 표현한 가격 이게 또 높아지게 된 거고 일본의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이런 걸로 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물가가 싸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 수치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투자자의 SK 하이닉스 계좌 인증글이 화제인데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주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늘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투자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이걸 발표한 사람이 자기 X 계정에다가 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 10년차 프로그래머다. 그런데 한국의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94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땡큐 뭐 이런 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의 투자자가 한국에다가 투자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상하네. 참 특이하기도 하네. 그리고 한국에다가 투자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았다. 특히 주식 투자는 왜 투자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도 있고 또 한국 기업들도 IR 관련된 이런 서류들, 문서들을 만들 때 일본어로 만들지도 않고 이래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투자의 관점, 특히 이제 개인 투자,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투자한 사람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주식 투자의 이야기고요.
실물 투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요즘에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투자들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다가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예전에 일본하고 반도체 관련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와 관련된 이제 배상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되어서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그것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제재를 그때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이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럴 바에는 이거 언제 또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아예 한국에다가 갖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작년의 경우에 보니 소부장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370%나 늘어난 매우 특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실물과 관련된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형 편의시설이 일본에서 큰 화제인데 이러한 생활 밀착형 행정이 일본인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도 SNS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관광을 오는 일본인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정에다가 올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놀랄 거라고 봐요. 최근에 뉴스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횡단보도의 그늘막인 겁니다. 왜 요즘 보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늘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횡단보도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단말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버스 몇 분 또 지금 즉시 도착 뭐 몇 번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놀라는 게 뭐냐면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공항의 모습이 너무나 한국 공항하고 비교되는 게 또 깜짝 놀라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한국 공항에 오면 당연히 놀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본 공항에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일본 공항 직원들의 옷차림이에요. 복장. 이건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졌더라고요. 한 1980년대, 90년대에 철도 영무원들이 입었던 그런 옷들, 그런 곤색, 그런 것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봤더니 이게 이 쇼와 스타일이래요. 쇼와 시대라고 하는 그 옛날 스타일들 그걸 그대로 일본 사람들은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일본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일본 거리들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불법 주차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자동차도 다 정해져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갖다 놔야 되고 길거리에다가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매우 깔끔하고 규칙을 매우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그 변화에 더욱더 둔감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저는 1998년 외환위기, 우리가 IMF 사태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더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은 매우 고압적이었어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매우 고압적으로 그렇게 대했고,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잘리기 시작했거든요.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정말 굉장한 변화를 했거든요. 그 변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구청 민원실인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민원실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는다든가 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하면요, 다 거기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거의 읍소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청들이 다 은행 창구처럼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민원실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실에 가보면 다 민원인들,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의자도 만들어 놓고 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게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도 사실은 그 무렵에 공무원들이 한번 큰 변화를 겪긴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변화를 한번 거쳤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그건 또 왜 일본은 그렇게 됐냐면 그 이전에 일본도요, 이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접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술 접대 받고 식사 접대 받고 뭐 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번 그 현장이 드러난 거예요.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접대 안 받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그런 변화를 한번 거쳤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죠.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민원실이라고 하는 은행 창구 방식의 그런 민원인들을 대하는 민원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 단말기를 달아놓은 거, 이것이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갈라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 갈라지는 길에 분홍색으로 칠하고 초록색으로 칠하고 해서 그 유도선이 그어진 걸 요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요, 정말 혁신적인 거죠. 이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서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내 모든 도로들이 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공무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이고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혁신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공공부문은 어떠냐? 그들도 친절하게 바뀌고 또 그들도 민원인들로부터 뭐 식사 대접을 술 대접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안 하지만 그거는 소극적인 거다. 적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특별하게 더 나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들은 깨끗했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한국의 공공부문은 더 나아지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와,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은 참 옛날 것을 보는 그런 맛이 분명히 있어요. 일본 거리를 돌아다닌다든가 이러면 아, 일본은 옛날부터 이렇게 깨끗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적인 거, 미래 이런 걸 보려면 오히려 한국이 더 맞아요. 그래서 출입국 수속하는 거 이런 거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오히려 미래는 한국에 있다. 일본은 과거다. 그런데 일본은 대단한 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석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라고 하죠.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하는데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채텀 하우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1시간 넘게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한 8월쯤 되면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레드존에 들어갈 수 있어. 정말 빨간색이 될 수 있어. 정말 위험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전쟁이 끝나갈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냐?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비축분으로 버텨왔는데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비축을 꽤 많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한 7, 8월쯤 되면 그거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이제 여유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줄어들면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줄어들게 되면 그대로 그게 가격에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IEA 사무총장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석유 시장 때문에 크게 인류가 충격을 받은 게 제1차 석유 위기, 제1차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였거든요. 자, 제1차 오일 쇼크가 1973년 이때 산유국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석유를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석유가 1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4배가 뛴 겁니다. 그게 197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년 동안 4배가 뛰거든요. 197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 주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때 석유 가격이 한 2.5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감산의 폭이 얼마였느냐? 제1차 오일 쇼크 때는요. 한 500만 배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공급량의 한 7 내지 8%가 줄어든 겁니다. 7 내지 8%가 줄어들었는데 값은 4배가 뛴 거거든요. 79년에는 어땠느냐? 그때는 7에서 한 9% 비슷한 만큼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2.5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 이게 제대로 막히면 얼마가 줄어드느냐? 그러면 20%가 줄어들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하루에 보통 1억 배럴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한 2천만 배럴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한 2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막힌 게 얼마였냐면 14% 정도가 막혀 있었대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1차 석유 위기, 2차 석유 위기 1970년대 얼마가 막혔다고요? 7 내지 9%, 7 내지 8% 이렇게 막혔는데 가격에 대한 충격은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400%가 처음에는 올랐고 그 다음에는 250%가 올랐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가 막혔다고요? 14%가 막혔어요. 그런데 값은 얼마로 뛰었습니까? 보통 한 7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 120달러 요 정도까지 갔죠. 그러면 100%가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올랐냐? 과거보다 훨씬 더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비축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요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그 비축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축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언제냐? 7월 내지 8월 정도가 될 거다라고 IEA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분은 이제 엔화에 관련돼서도 경고를 했는데 이분이 석유 가격에 대해서도 또 경고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8월 정도 되면 비축분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그 충격 공급 감소 효과가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고의 핵심 레드존을 경고하는 그 핵심은 뭐냐? 비축분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석유 공급 감소분 그게 그대로 석유 시장, 석유 가격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이냐? 1973년, 1979년 그때의 그 충격만큼 될 것이다. 또는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가격 안정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석유 시장의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란이 테러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란은 이미 테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국가였느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였어요. 이란은. 그래서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무장 세력들을 이란이 뒤에서 돈을 대주고 또는 훈련을 시켜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란 자신은 테러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란 자신이 이제는 테러를 하는 나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유조선들, 화물선들, LNG 운반선들 여기에 대해서 직접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드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적의 HMM 한진해운이죠. HMM 소속의 나무호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잖아요. 아마도 이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란은 자기 자신이 이미 테러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거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란을 멈춰 세워야 돼요. 누군가가 이란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묶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왜? 테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요한 군사시설들을 10,000군데가 넘게 폭격을 다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의 군사적인 공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정규적인 전쟁을 하면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 군사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정규 군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란은 이제 무기가 이제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이란은 그런 무기가 뭐냐? 바로 테러인 겁니다. 테러의 핵심은 뭡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조폭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군사력이 뭐 있건 없건 자기의 군사력이 뭐 있건 없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드론 몇 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허접한 미사일 몇 개만 있어도 얼마든지 테러를 가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란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그 말 자체도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푼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미국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물러가는데 이란도 물러가나요? 이란은 물러가지 않잖아요. 이란은 바로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는 그들의 말이 뭔가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면 돈 내. 통과료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안 내면 어떻게 해? 내가 공격할 거야. 바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이란을 공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배들한테 돈 받을 거야. 돈 안 내면 내가 드론으로 공격할 거야. 얼마든지 그 공격은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안 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거기선 테러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석유시장, 국제 석유시장은 앞으로 항상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유 가격은 그런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수준의 정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게요. 한국이 석유 정유 능력 또 석유 화학 능력 예를 들어서 뭐 등유라든가 또 항공유라든가 또 에틸렌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세계 4위 또는 뭐 5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중국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중국 원래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중국도. 그런데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팽창을 했잖아요. 그 경제 팽창하는 건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해졌겠죠. 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등유라든가 뭐 그런 이 기름들이 엄청나게 필요했겠죠. 그건 어디서 만들어요? 다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서 사와야 되느냐? 그거는 한국한테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유 산업,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왜? 한국의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또 정유 기업들 S-오일이라든가 또는 삼성 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확실하게 알았던 거는 뭐냐? 야, 우리 중국하고 사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제일 가깝잖아.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 석유 제품들을 제일 많이 사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투자하자. 또 엄청나게 투자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의 석유 관련된 산업들이 급속하게 팽창을 한 거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속도로 우리 한국의 석유 관련된 산업도 팽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5년에 롯데그룹이 삼성그룹의 석유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다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롯데그룹이 이 삼성의 석유 계열사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어요. 대출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빚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왜? 엄청나게 석유 관련된 제품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래서 롯데가 삼성의 석유 계열사 인수하는 대출금들을 싹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의 석유 관련된 그런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이 2015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조업에 자급자족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주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 앞으로 10년 안에 그게 2025년이잖아요.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거 이제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한다. 이게 중국 제조 2025거든요. 그거는 석유화학 제품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중국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또는 이 국영은행의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 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석유 관련 시설들도 중국에 급팽창을 하게 됐던 거죠. 정유 공장이라든가 에틸렌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거고, 특히 20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완전히 자급자족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 이전까지는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유 또 석유화학 생산 시설을 늘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됐죠. 거기다가 그걸로 끝이지 않고 중국이 오히려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국제시장, 중국 이외에 국제시장에다가 내다 팔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내 시장까지도 중국 제품하고 부딪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존폐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이 있는 여수라든가 또 이 대산, 서산, 이 충청도 지방 이쪽 지방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면 중국에 수출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해안이 아니고 저 남해나 서해 쪽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는 중국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을 못 하다가 보니까 그 산업단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대가 다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역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급반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는요, 더 큰 위험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한국 석유화학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더 큰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다면 우리는 아예 원료 자체의 대부분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비축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지만 그게 다 고갈되고 나면 아예 원료를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 그런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냐? 자,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는 통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힐지 모르겠네. 언제 이란이 다시 테러를 저지를지 모르겠네. 그러면 평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딘가에다가 자기들이 생산한 원유를 갖다가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다가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나라에다가 비축을 해놔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좋은 후보지가 어디냐? 이게 한국인 겁니다. 왜? 석유화학 산업이 이미 크잖아요. 대단한 생산 시설을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이 가장 크죠.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미국은 너무 멀고 중국은 좀 위험해. 저거 중국이 이란하고 너무 가까운데 그런데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은 적대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 이란은 중국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석유를 비축해 놓으려면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전한 나라는 어디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 거예요. 생산 캐파도 상당히 있고 또 자기들을 위협할 나라도 아닌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괜찮겠는데 거기다가 한국은 비축 능력도 꽤 있고 그래서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들이 협력할 매우 좋은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한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20년경 무렵부터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커지면서 한국은 그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유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발 우리 항공유 좀 우리한테 우선 공급해줘라고 한국에게 손을 벌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게 또 공급 측면에서도 걸프 국가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지정학적인 그런 구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굉장한 위험, 더 큰 위험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